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술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마술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수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제 좋아하는 숫자를 통해서요? 네. 기대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마음속에 정해 놓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청 드리는 대로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 수에 9를 더하세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9를? 네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에 2를 곱하시고요. 네. 그리고 18을 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수로 나누어 보세요. 거기서요? 됐어요. 그러면 2가 나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수현 씨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저 7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9를 더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16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32에다가 그 다음에 18을 빼면 14거든요. 근데 7로 나누니까 2가 맞거든요. 진짜 신기한데.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은 사실은 누가 어떤 수를 생각했더라도 2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게 또 비밀이 있었군요. 자, 그럼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제 당연한데요. 처음에 생각한 수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9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전체 x 플러스 9 그리고 18을 빼는 거였죠. 근데 아까 그 식을 전개해 보면은 2x 플러스 18이 됐고 거기서 18을 뺐으니까 결국 2x가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처음에 생각한 수 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x 나누기 x 하면 2가 나오죠. 전 또 굉장히 대단한 마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수학 문제는 워낙 하나 풀고 나면 또 비슷한 걸 연습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한 수에다가 5를 더했다. 그리고 3을 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지 어떤 특정한 수 하나로 고정된 값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처럼 그러니까 전개하면 3x 플러스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15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숫자를 x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을 따랐을 때는 처음에 어떤 수를 생각했더라도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그런 마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수학 마술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 기발한 방정식 풀이부터 해서 일상생활 속에 방정식의 활약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방정식의 재미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미국에서 제작된 유명한 TV 드라마 엑스파일을 기억하시나요? 엑스파일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사건 기록을 일컫는데요. FBI의 요원 멀더와 스컬리가 엑스파일이라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의 미해결 사건들을 수사하는 줄거리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드라마의 제목인 엑스파일은 미지수를 나타내는 X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잘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 X. 그 시작은 바로 수학의 방정식에서부터인데요.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자 알 수 없는 수인 미지수 X.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미지의 어떤 것을 문자 X로 나타내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엑스맨, X세대, 그리고 엑스파일에 그런 또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사실 저 수학에서 미지수 X를 나타내는 그 X가 이제는 실생활에서 미지의 존재를 나타낼 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X 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예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엑스레이도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제1차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렌트겐이 발견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발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험하던 도중에 우연히 어떤 이상한 광선을 알아내게 됐고 그 광선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엑스레이는 신기한 성질을 가져서 종이나 나무 같은 것도 투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걸로 마음까지 읽히지 않나 사람들이 약간은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엑스레이로 인해서 또 CT까지 발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CT, 이 아주 대표적인 의료 기기잖아요. 그거를 판독하는 과정은 사실 또 방정식을 푸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걸 네. 통해서 장기의 모양이나 장기의 상태를 알아내게 되니까는요. 네,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을 책임지는 엑스레이하고 CT가 또 미지수 X하고 방정식하고 이렇게 관련이 깊었네요. 그러면 이 미지수 X는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죠? X를 처음으로 생각한 분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예요. 아, 데카르트요. 근데 데카르트 참 우리 프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요, 왜 하필 X를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알파벳으로 따진다면 A가 가장 먼저 했으니까 저 같으면 좀 더 쉽게 A부터 썼을 것 같은데 굳이 저 뒤에는 X를 썼어요. 예, 그 X를 쓴 이유가 네. 그렇게 사실 심오한 것은 아니고요. 아, 아주 그래요? 단순한 그런 이유였는데요.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X가 많이 쓰여요. 사실 영어에는 알파벳 X가 별로 안 쓰이죠.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자주 쓰이니까 인쇄소에서 X 알파벳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남아도는 X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알뜰하게 이용하자 하는 생각에서 큰 뜻이 없이 X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사실 뭐 위대한 탄생들 중에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학 공식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미지수가 이 X가 짠 하고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미지수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예,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수학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의 린드 파피루스. 네. 거기 있는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요. 24번 문제예요. 네. 문제가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을 더하면 19가 된다. 그랬을 때 아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X 대신 아하를 썼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푸는 방법이 재미있는데요. 흔히 가정법 혹은 임시적 위치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하를 일단 모르지만은 7이라고 가정을 해요. 7이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아까 7분의 1의 아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값을 간단히 정수화 해주기 위해서 이제 7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 값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아하를 7로 대입해 보면 7 플러스 그다음에 7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이제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7 더하기 1 해서 8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방정식에서 우변에 있는 값은 1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8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7에 8분의 19배를 해서 값을 구했어요. 독특한 방법이죠. 네. 저는 사실 이름부터 참 재밌는 게 아하, 뭔가 깨달았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아하. 예. 이런 표현 참 재밌고 기발한 것 같고요.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방정식이란 용어가 이 아하 때부터 사용이 된 건가요?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약 2000년 전 중국 수학책인 구장산술인데요. 이 구장산술은 말 그대로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산술책이에요. 네. 그래서 구장산술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의 8번째 장의 이름이 방정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방정식이 나오게 됐고요. 방정의 방자는 이제 사각형을 나타내는 방자인데 그 사각형 모양으로 수를 배열하면서 어떤 등식의 양변을 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푸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방정에는. 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어떤 그 원리를 잘 담고 있는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좀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 X가 없었을 때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이 X, 미지수를 정하지 않고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뭇가지인 삽목을 늘어놓고 푸는 방법인데요. 아, 삽목이요. 이게 지금 삽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걸 아주 잘 이용했던 대표적인 수학자가 조선 숙종 때의 홍정하라는 분이에요. 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뭐 유명한 수학자라고 한다면 방정식에도 당연히 뭐 능통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홍정화는 이제 대대로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구일집이라는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학설을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 한 가지가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데 1713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노라는 수학자 하국주가 조선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수학 수준을 좀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은데요. 이 하국주가 홍정화한테 이제 일련의 문제를 냈어요. 방정식 문제를. 그랬더니 홍정화가 이 산목을 이용해서 그냥 척척 풀어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홍정화가 또 하국주한테 문제를 냈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국주가 풀지 못하고 짤짤맸다는 그런 일화가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구일집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대표들이죠. 대표 수학자들이 대결을 펼쳐서 또 우리 조선의 또 유명한 수학자가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판정승을. 대단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동서양의 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오래 전부터 왜 하필 방정식에 이렇게 몰두하고 연구했을까요? 지금은 방정식이 이제 굉장히 이론화된 분야로도 연구가 되지만 초기의 방정식은 정말로 그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의 린드 파피루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구장산술이나 구일집에 있는 그런 방정식 문제들도 정말 일상생활, 현실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니까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죠. 1차 방정식부터 알아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이 방정식의 해법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9세기 아라비아의 수학자였던 알콰르즈미인데요. 일단 이 알콰르즈미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 알고리즘이 알콰리즘이 가라사대, 알콰리즘이 말하기를 뭐 이런 그 표현에서부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푸는 분야가 대수학이에요, 수학에서. 근데 이 대수학을 나타내는 단어, 영어 단어는 엘지브라인데요. 그 엘지브라는 아라비아어로 이항을 뜻하는 알지브라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이 반드시 뭐 이항만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이항이니까 그거를 뜻하는 알지브라, 그게 방정식 대수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조금 쉬운 문제를 통해서 1차 방정식 풀이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아주 쉬운 문제부터 도전을 해보죠. x 이퀄 40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다면은요, 지금 이항을 하는 것은 이제 등호를 중심으로 이제 좌변, 우변이 있는데, 그 좌변에서 우변으로 혹은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항을 한다고 하고요. 이항을 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x를 좌변으로 옮기면은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4x는 40 이렇게 되는데요. 즉 5x는 40이었으니까 이제 양변을 또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x는 8. 그래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1차 방정식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바게트빵 1m짜리를 교수님과 제가 나눠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는 신사니까 교수님께 조금 더 빵을 드려야겠죠. 한 20cm 정도 더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길이를 나눴을 때, 20cm를 더 드렸을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빵의 양,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배고프세요? 네. 조금 고플 시간이네요. 이게 1m짜리 바게트빵을 예로 드시는 거 보니까 좀 상당히 배가 고프신가 싶은데요. 딱 걸린 것 같아서 얼굴이 후끈후끈하네요. 자, 그러면은 또 저한테 20cm나 더 주신다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연 씨가 갖는 빵의 길이를 x cm. 그러면 제가 갖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x 플러스 20이 그렇죠. 네. 예. 그러면 x하고 또 제가 갖는 x 플러스 20 이것을 다 더했을 때 1m, 즉 우리가 지금 센티미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100cm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0 이퀄 100이 되니까는요. 2x 플러스 20은 100이 되고 네. 그 다음에 20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2x 이퀄 80. 따라서 x는 40이 돼요. 네. 그러니까 수연 씨는 40cm 네. 길이의 빵을 가지면 되는 거고 잘라서 네. 저는 이제 60cm를 가지면 되겠죠. 아, 40cm밖에 안 되나요? 좀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판토스의 일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문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생애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냈다. 그 후 생애의 7분의 1이 지나서 결혼했으며 5년 후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은 아버지 나이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먼저 죽었으며 그런 슬픈 일이 있은 4년 뒤 그도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디오판토스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일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이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디오판토스의 일생에 대한 문제죠.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식을 이미 세워놓은 건데요. 네. VCR에서 보았던 그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정식을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디오판토스의 일생을 나이를 x라고 놓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소년기로 이제 인생의 6분의 1을 보냈다. 네. 그러니까 6분의 x. 그리고 나서 청년기가 12분의 1이죠. 그래서 12분의 x 플러스 그다음에 결혼하기까지 또 인생의 7분의 1을 보냈다 하니까 7분의 x. 네. 그리고 결혼해서 5년 있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네. 플러스 5.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 생애의 2분의 1밖에 살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2분의 x.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디오판토스가 4년을 지내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네. 플러스 4는 디오판토스 일생인 x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네. 좀 1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이제 개수들이 조금 복잡해요. 분수들이 나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6, 12, 7, 2의 최소 공배수인 84를 양변에 곱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6분의 x에다가 84를 곱하면 14x, 그 다음에 플러스 7x, 플러스 12x, 플러스 420, 플러스 42x, 플러스 336. 이렇게 좌변에 84를 각 항에 곱한 거고요. 네. 네, 우변에 84를 곱하면 84x가 되죠.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x가 있는 항, 그다음에 상수가 있는 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9x는 756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x는 84. 그래서 디오판토스는 84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참 어려울 것 같고 난해할 것 같던 그런 나이를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방정식을 이용하니까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 말고 방정식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지금 알아봤던 것은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이고요. 네. 미지수의 차수가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계속 고차 방정식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중학교 때 아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굉장히 복잡했던 그 공식 외우던 기억 나실 텐데요. 많이 나네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근해 공식이 존재해요. 네. 그 말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5차 방정식 이후에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해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이 방정식의 문제 중에 하나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번에 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네.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그 삼법 통종 중국의 수학책인데요. 네. 거기 실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네, 연립주택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 주택들이 이렇게 연립해서 있잖아요. 연립 방정식은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정식, 연립된 방정식들을 종합해서 그 방정식들을 다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건데요. 네. 이 삼법통정에 있는 재미있는 문제, 수연 씨의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술집에서 말하기를 호주와 박주가 있다고 한다. 호주는 한 병 마시면 3명이 취하고 박주는 3병 마셔야 1명이 취한다. 호주와 박주를 합해서 19병이 있는데 모두 33명이 마시고 취했다면 호주와 박주는 각각 몇 병인가?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미지수가 있죠. 네. 호주와 박주, 둘 다 이제 술의 종류인데 몇 병씩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지수가 2개이고 조건이 2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정식도 2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이면 방정식이 2개여야지 해를 구할 수가 있고, 미지수가 3개이면 방정식이 3개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개의 미지수와 2개의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호주의 병수를 X, 박주의 병수를 Y라고 놓고 한번 문제의 조건을 옮겨볼까요? 네. 일단 호주와 박주가 19병 있다고 했죠. 네. 다 합쳐서.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9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주는 한 병 마시고 3명이 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주는 3병으로 마시고 한 명이 취하죠. 취해요. 그러니까 박주 한 병으로는 3분의 1명이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수랑 관련된 조건들을 정리해 보면은 호주가 X병이라면 그걸로 취하는 사람의 수는 3X가 되고요. 네. 박주는 한 명으로 3분의 1명이 취할 수 있으니까는 네. 3분의 1 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취한 사람이 33명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X 플러스 Y는 19이고 3X 플러스 3분의 1 Y는 33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 연립 방정식 형태가 되는데, 네. 이 두 번째 방정식에 3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9X 플러스 Y는 99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제 가관법이라고 하는데,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에 의해서 풀어보면은 8x는 80이 되니까 x는 10, 즉 호주는 10병, 그다음에 박주는 9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정식, 또 다른 예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일기예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기예보는 이제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습도, 강수량, 기압, 뭐 풍속, 풍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어떤 축으로 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기예보를 하기 위한 미분 방정식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해를 알아내죠. 그뿐 아니라 경제 분야, 뭐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미분 방정식은 맹활약을 하고, 공학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은 다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유체역학의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내노라 하는 공학 분야의 식들이 다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그런 공학과 과학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방정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상 속의 방정식의 활약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정식은 우리의 안전과 또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과 방정식이 밀접한 관계란 사실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